Final round. 네, 어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이 좋은 상황에 왜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안 좋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요.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인용, 탄핵과 민생 이걸 다 챙길 수 있을까? 이걸 다 챙겨서 과연 정권 교체를 해내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게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딱히 저는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개헌 이전으로 돌아갔다. 개헌 이 이전으로 정도로 돌아갔다. 보면 됐고 결국은 각 진영이 다 결집을 하면은 이제 중도층 누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해졌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양당제에 가까운 이런 정당 정치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에요. 항상 그랬잖아요. 네, 다당제 네.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안 잡아도 되죠. 자기 진영에서 가장 세게 이제 부풀려 가지고 연합 정치 해가지고 다른 정당이랑 손잡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양당제에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중도를 어떻게 이제 호소를 있게 전략을 짜가지고 가져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민주당은 조금 많이 우려가 돼요. 제가 어떤 면에서요? 민주당 쪽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 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민생 행보를 충분히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중도에서 찍어줄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생 행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주류에서 했던 거 이번에 그 뭐죠? 뭐 은행장들 이제 모아서 뭐 간담회하고 은행장들 간담회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했었던 게 감세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예예예. 뭐 저 법이 저기 뭐야 상속세 문제 얘기하든지 또 뭐였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너무 탄핵 막 이거에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그걸 네. 그새 다 까먹었어. 과세, 금투세. 예예. 금투세. 야, 이거 다 까먹었네. 그러게요. 나 금투세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딱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요. 윤석열 같은 독단적인 정치인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도에서 보는 거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경제를 내가 잘 살릴 대통령이다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나와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해도 그거를 그렇게 믿어줄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솔직히. 김대중도 본인이 이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잘하네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됐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죠.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태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 대표의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눈앞에 빌런은 윤석열이었는데요. 사실은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다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아직 윤석열 저도 나쁜 놈이고 제가 저만큼 욕 많이 한 사람 없고요. 저 막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고소고발 엄청 당했어요. 국힘으로부터 막. 진짜? 예, 뭐 하여간 뭐 그런 일도 있고 하여간 뭐 저 선방심의 때 지난 4월 총선 때 네. 제 이름이 150번이 나왔습니다. 예,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김준일이 뭐 하여간 뭐 근데 또 이쪽 민주당 쪽에서 또 공격당하시던데? 뭐 여기저기다 공격.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그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이 얘기를 카톡 하고 검열 논란이 카톡 있었죠. 검열. 그러니까 무슨 카톡 계엄이다라고 국힘에서 얘기한 거는 굉장히 과장된 거예요. 과장이죠. 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카톡까지 봐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거는 민주당이 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수사기관이 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윤석열 같은 짓인데? 독단적이고. 네, 독단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많은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는 근절해야지 그러면
뭐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나요, 이게? 음. 사람들한테 굉장한 큰 불안감을 심어줘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좀 윤석열 같은 또라이는 좀 안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막 지 맘대로 하고, 남은 전혀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싫으면은 아예 다 배척해버리고, 심지어는 지하고 친했던 한동훈이도 배척하고, 뭐 이런 인간 좀 안 보고 싶어. 정치인은 타협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러는데, 가짜뉴스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가짜뉴스가 필요하면은 수사하면 돼요. 그거를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지금 가짜뉴스 얘기를 왜 굳이 이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떡하지? 파출소 설치하고 나서 뭐 네. 3만 몇천 건이라더라? 이거 진짜로 제가요? 접수가 되고 뭐 고발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제가 3만, 그러니까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13일까지만 해도 3만 5,129건의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네티즌들까지도 고발을 했대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론사도 운영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떠났지만은 제가 있었던 뉴스톱이라는 데는 국제 IFCN이라는 인터내셔널 팩트 체킹 네트워크라는 국제 기구에서 유의하게 JTBC랑 유의하게 여기는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는 곳이다라고 국제 인증도 받았어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나 막 이런 데가 받은 거예요. 그거에. KBS는 아직 못 받았어요? KBS는 못 받았지. 그렇지. 로이터, 한국 보니까 그러겠더라. 로이터 뭐 이런 데가 받은 거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와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가짜 뉴스는요. 어디까지가 정말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해요. 정치인들 보면은 뭐 다 맨날 저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다 가짜 뉴스인가요? 그게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든 국민에서 얘기한 거든 부분적으로는 진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과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다 모든 거를 가짜 뉴스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다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그 의도는 알겠으나 이거를 하는 순간 이거는 독재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얘들이 권력 잡으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뭐 신고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당이 이거를 나서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국민들이 일부 계층과 일부 집단이 좋아하거나 뭐 반겨줄 만한 의제와 아젠다 그런 정책들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지금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랄 텐데 불안정하고 불안한 마음에 좀 안심을 주는 노력을 이미지를 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맞고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29번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 이제 보수 쪽 빼놓고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야 오죽하면은 윤석열이 오죽하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윤석열이 앞에서 사라졌을 때도 사라졌다. 네, 그때도 윤석열이 있을 때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또 엄청나게 국힘하고 싸우겠구나. 또 이 나라는 평생 이렇게 안정감 없이 또 무한투쟁이 되겠구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싹 다 처벌하려고 하겠네. 이게 뭐 가짜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불안감을 해소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민생행보를 하고 그런 거보다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디폴트 값이지 그걸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비호감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중도층에서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완장 찬 것처럼 굴 것 같다. 쟤들이. 적폐청산 시즌2가 돼가지고 완전 다 수사로 완전히 이제 작살낼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고전할 거예요. 그 불안감 해소를 하는 방법 중에 뭐 생각해 보시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강성의 전용기 의원 저도 잘 알고 뭐 친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발언도 좀 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발언 자제라. 네, 이게 점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약간의 그 마음에 있었던 불안감들이 점화가 되는 거고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아니니까 사실은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란 내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대선의 공약으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국힘이 지금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민주당은 하고 있잖아요. 발을 지금 빼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유리하니까 우리는 개헌 안 할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할 거야. 근데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보기에는 이 대통령제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문제지만은 제도적 결함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사는 원칙을 가지고 하지만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갈갈이 세대별로 젠더별로 뭐 다 쪼개졌잖아요. 이념별로 네. 지역별로 다 쪼개졌잖아요. 무한투쟁이거든요. 윤석열 2년 반도 무한투쟁인데 앞으로 그런 꼴을 보기가 싫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비전에 보여주지 못하면은 어차피 얘가 잡아서 나라 개판치나 제가 잡아서 개판치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면은 그냥 반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제 일부에서는 어차피 양자 대결이다. 양자 대결이면 그 아까 뭐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을 옹호하고 당선되면 윤석열 사면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집단들에게 표를 주겠냐 중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비호감 좀 있어도 저쪽은 비호감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 오히려 우리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신나게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매치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오히려 전선이 딱 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후보가 조금 되면은 여러 가지 유화책도 쓸 거고 할 텐데 그것만으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이란 빌런이 사라지는 순간 민주당도 이제는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어떤 스탠스와 본인의 비전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다. 저도 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강성 지지층 뭐 그분들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 강성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칙을 민주당이 지켜야 될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원칙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개헌 아까 이제 뭐 개헌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기는 했습니다만 선거 막판에 이 개헌과 관련해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심지어는 그래서 새물결이라고 하는 김동연 후보가 이끌고 있던 당하고 통합의 내용도 그거였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만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내용이 없거나 말을 안 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좀 안심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국민 대통합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 대통합한다 그러면 윤석열 사면시켜줄 수도 없고. 그건 안 되죠. 저는 사면은 절대 안 돼요. 사면법 개정 뭐 11개인가 올라와 있어요. 사면법 발의한 거. 사면법 가지고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안 되고 사면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저자들이 같이 한 건데 왜 이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냐면요.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미국 건국 초기 사례도 그렇고 두 가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는 집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쪽 그런 거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닌 저쪽에서 집권을 했을 때 저쪽에서 우리가 가까웠던 제도나 이념이나 가치를 모두 다 파괴해버리려고 했을 때 그렇게 인지를 할 때 그때 극단적인 행동으로 아예 선거 자체를 인정 안 한다 이런 게 미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힘이 잘못한 거 많아요. 문제 많아요. 윤석열이 했던 거 상당수는 문제가 있지만은 모든 거를 다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굉장히 주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리고 그거를 야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저 인간들은 상조가면 안 돼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영구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극우들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서 극우들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법은요.
오히려 협상파들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협상파들이 힘을 가져야지 극우들이 약해지는데 여기를 무조건 배척하고 저 인간하고 상종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 저쪽이 극우가 나오고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내세운 국힘한테 정권을 내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여론조사의 뭐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상처받은 지점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안정감을 주는 필요가 있다.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지만 책임 정당이다. 대통령도 지가 해야 될 국민을 책임져야 될 그 본인의 의무를 그냥 방기하고 내팽개 쳐버렸고요. 여당을 자칭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렇게 그냥 망나니처럼 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구석이 없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믿을 구석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불안해 보인다. 불안을 더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임 정당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민생을 안정시킬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거시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걸 자꾸 이제 뒤로 빼거나 나중 일로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이제 제안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인들한테 가장 큰 용기는 일단 절제를 할 용기죠. 절제를 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뭐 이거 다 발휘하고 그렇게 밀고 나갈 필요 없다. 절제하고요. 두 번째는 왼수하고도 손 내밀고 악수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끼리 안 싸우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기를 갖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위기를 좀 헤쳐나가면서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잘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